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차시고요. 4단원에서 대단원 매듭짓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빈칸 채우기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식물의 에너지는 광합성 쪽과 호흡 쪽으로 이렇게 반 딱 나눠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의 기억부터 해결해 보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로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때 비대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엽록체입니다.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대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있는데 비대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온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한 40도 되면은요 이제 얘네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그래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은 증산작용입니다. 어떤 이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요, 그거를 밑에서부터 점점 끌어올려서 채우는 거죠. 증산작용이고요.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호흡은 완전 반대입니다. 양분을 분해하고 산소를 흡수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의 기체는 이제 광합성량이 호흡을 초과하고 낮이죠. 이제 밤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호흡만 하는 겁니다. 양분의 이동과 저장은요, 먼저 잎에서는 포도당이 녹말로 변화해서 저장을 하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설탕의 이동 형태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 뿌리, 줄기, 열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광합성의 과정이죠. 기억, 니은, 알맞은 기억은 물, 니은은 산소. 기억이 이동하는 통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물관이고 니은이 출입하는 통로는 기공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 과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요. 호흡 방식은 이 과정을 반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포도당 더하기 산소를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2번 그림과와 나는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낮에는 호흡도 있고 광합성도 있고 밤에는 호흡만 있고 기억과 니은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말을 써보자. 네, 기억은 이제 광합성과 호흡이고요. 니은은 호흡이고 여기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보면 나오죠. 밤에는 B가 들어와서 A가 나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광합성량에 미치는 영향.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이죠.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네, 온도. 미안합니다. 온도가 광합성량에 미치는 영향. 네, 이거 답 1번입니다. 온도가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올라가다가 40도가 되면은 뚝 떨어집니다. 4번 그림은 잎 뒷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구조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자, A 쪽은 공변세포고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직접 일어납니다. C는
C의 여닫이와 증산작용의 관계. C는 기공이고요. 기공이 커지려면은 B가 먼저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수증기 양에 따라서 공변세포요. 공변세포의 수증기 양에 따라서 B가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은 바나나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휘어져서 C가 커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 공변세포의 수증기가 적으면 얘가 쪼그라들어서 C도 작아집니다. 자, 5번. 식물은 잎을 통해 체내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한다. 이러한 증산작용은 식물체 안에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자 그랬습니다. 잎에서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은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뿌리에서부터 흡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체 안에 수분량이 감소하면은 식물체에 필요한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6번 BTB에 대한 얘기인데요.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어 노란색 변화시킨 후 4개의 시험관을 각각 넣은 다음 B 시험관만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였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비치는 곳에 1시간 두었답니다. 자, BTB 용액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무슨 색이 되죠? 노란색이 됩니다. 초록색, 원래 초록색인데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을 가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용액의 색깔이 서로 같아지는 거 뭐냐? 자, A는 그냥 뒀고요. B는 알코올 램프 가열하였습니다. 가열하면은요,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옵니다. 얘가 노란색인데 가열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시 되고요. C는 노란색으로 됐을 거고요. 노란색이죠. 알루미늄 바우로 가려놨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근데 D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얘는 초록색이나 좀 더 지나면 파란색이 됐겠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요, A 노란색, B는 초록색 일 거고요. C는 노란색, D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도 그렇게 나왔네요. 시험관 C와 D의 색깔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써보자. C와 D의 결과. 얘는 C는 노란색이 그대로 있으니까 광합성이 안 일어났고 D는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얘는 알루미늄을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C와 D의 차이점인 빛이 바로 광합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그림을 제가 받아놨어요. 한번 봅시다. 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얘를 지금 노란색 BTB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이 된 상태를 밑에 알코올 램프로 지금 가열을 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이 녹색으로 돼버립니다. 요거요, 두 번째 거 요거. 인터넷에서 사진을 받아온 거예요.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지금 어떤 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A는 물이겠네요. B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산화탄소고요. 그것이 햇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C는 당연히 포도당일 거고요. D는 바깥으로 기공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산소입니다.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녹말로 저장되고요. 녹말이 이동할 때는 설탕으로 됩니다. 그래서 A는 물, B 이산화탄소, C 포도당, D 산소, E는 녹말, F는 설탕 이렇게 됩니다. 물질관계는 옳지 않은 것은 A는 뿌리에서 흡수된다 그렇습니다. B는 주로 밤에 흡수된다? 아닙니다. 낮에 흡수돼야죠. 그래야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C와 D는 상태로 잎에 저장됩니다. D는 생물의 호흡에 필요합니다. 광합성 산물은 F 상태로 단기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식물의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친 곳에 두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나다 유리관에 줄어든 물의 양을 측정하고 다른 측정값을 얻었습니다. 자, 가나다의 유리관에서 줄어든 물의 양을 비교하여 부등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다른 점. A는 잎이 없죠. 나는 잎이 많고, 다는 잎이 많은데 비닐봉지로 감쌌습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물이 안 줄어들어요. 근데 얘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니까 물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얘는 증산작용이 처음에는 일어나다가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증산작용이 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양은 얘보단 적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얘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얘는 그 다음 얘가 가장 적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 가의 순서가 됩니다. 자, 다양한 열대어가 사는 수초권에는 대부분 수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항에 수초를 넣어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항에 수초를 넣게 되면은 얘들이 광합성을 하겠죠. 수초가 광합성을 하면 얘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산소를 이 물고기들이 열대어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 열대어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은 그 내놓은 이산화탄소를 이 수초들이 다시 또 산소로 바꿔줄 겁니다. 자, 다음 언젠가는 인간이 우주로 나가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 살아가는 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산소나 식량 공급이 일정 기간 밀폐된 우주 기지에서 생존해야 한다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제조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식물을 재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고, 또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을 이제 식량을 위해서 키웠던 거고, 산소 발생기라는 거를 준비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줍니다. 밀폐된 우주 계시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면 식량과 산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자. 식물을 심어서 마션의 영화처럼 감자 같은 걸 심어서 감자를 생산해서 그거를 먹고 또 산소도 식물한테 얻고 그럼 좋겠죠. 좋은데 밤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빛을 계속적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통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가 맞긴 할 거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쪽, 또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쪽,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같이 사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이 살으려면 식물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단한 매듭짓기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